우리 부모님들 피아노 혹시 어디까지 치셨어요? 전 체르니 30번까지 쳤거든요. 방금과 같은 우리 대화 알아들으셨죠? 우리나라에서만 알아듣는 피아노 진도에 대한 특별한 대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만한 예체능 학원, 예체능을 어느 정도, 특히 피아노를 어디까지 칠지, 악기를 하나 할지 말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이런 예체능 계열의 학원들을 꽤 많이 다니다가 고학년이 되면 가지치기의 가장 첫 번째 1순위죠. 뭐부터 끊을지?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지치기는 필요한데 그 1순위가 예체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체능 계열, 특히 그 중에서도 음악이 후순위로 밀려도 괜찮을 만한 과목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음악과 같은 예술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첫 음악 수업이라고 하는 현직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부모님이 알아야 될 음악 교육에 대한 모든 것, 이런 음악 교육에 대한 전문 교육서를 참고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예체능이 주지교과에 비해서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공할 것도 아닌데 악기를 다루고 연습을 하고 이런 기능 교과의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글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에 해당되잖아요. 음악을 비롯한 예술을 조금 더 즐길 줄 아는 아이, 그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악보를 읽을 줄 아는 딱 그 수준까지는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 저학년 때는 리듬 악기 중심의 수업이 진행돼요. 타악기죠. 두드리는 거. 아니면 막 흔들거나 전래동요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은 배우기는 하지만 가락이나 악보나 게이름 이런 종류의 학습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가락도 음의 높낮이 정도를 표시하고 음의 길이도 색깔막대로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악보를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림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하도록 초등 2학년 때까지 나와요. 그런데 중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악보가 등장하고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가락 악기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리코더죠. 리코더를 불어야 되니까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악보를 못 읽으면 우리가 입으로 외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악보에서 계단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어가면서 악보에다가 간신히 게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그 적은 게이름을 보고 리코더를 불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악보를 읽는 방법을 익히고 고학년으로 가면 괜찮은데 초등 5학년이 되면 게이름, 음이름, 화성, 또 장조, 단조와 같은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음악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딱 이때 공부는 잘하는데 음악 시간에 까막눈인 아이들이 꽤 있어요. 여전히 중학년 때처럼 악보에 게이름을 따박따박 적고 리코더를 힘겹게 불거든요. 요즘 시기에는 리코더를 그렇게 자유롭게 불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가락악기가 리코더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음악 교과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다장조면 어찌어찌 게이름을 찾아서 부는데 장조가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 혼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수준에서는 음악의 기초 능력을 다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딱 여기에 수준을 한번 가늠해 본다면 악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지 그 수준은 적어도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술 교육에, 특히 음악에 많은 시간과 교육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딱 요만큼은 필요한 수준이라는 거. 그런데 이 수준에서 제가 제 욕심을 조금 더 담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라는 위치에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악은 우리 친구들의 두뇌 발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특히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연주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뇌신경과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이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이 좌뇌의 일부라고 한다면 음악을 스스로 연주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범위는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촬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연주할 때는 멜로디나 리듬과 같은 분리되어 있던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시청각과 관련된 운동 기질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연주를 할 때는 사고를 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운동 기술을 요하기도 하잖아요. 언어나 수학의 정확성을 요할 때는 좌뇌가 주로 활성화되고, 또는 창의성이나 독창성에 해당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우뇌가 활성화되고, 즉 음악을 실제로 연주하는 활동은 두뇌의 뇌량과 부피를 증강시켜 준대요. 여기서 뇌량이라고 하는 것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메시지를 조금 더 두뇌에 빠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기억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서 악기를 수준급으로 다룬다고 하는 과학자들 꽤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에 몰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서 예체능을 줄이고 학업에 조금 더 열중하는 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득이 될지 그 부분은 잘 고민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국영수를 잘해서 우리 아이가 성공의 길을 가는 게 정답일지, 반면 음악이나 미술을 배우면서 그 효율성 측면만을 고민을 한다면 너무 많은 이로운 점이 좀 아깝게 버려지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을 여러 방면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해봤다가 끊어버리고 저거 해봤다고 끊어버리고 그것도 좀 별로겠죠. 혹시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기회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악기를 하나 선택한다면 아이 성향에 맞는 악기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고, 또 악기를 하다가 보면 어려운 단계로 넘어갈 때 또는 뭐 하다가 1, 2년 안에 슬럼프가 누구나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게 슬럼프인지 다른 악기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럴 때는 잠깐의 휴식기도 가지는 거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악기로 전공을 살린다기보다는 여가 시간을 단지 핸드폰 게임을 하는 시간으로 여기기보다는 나의 반려악기로 스스로 힐링을 할 수 있고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술교육, 특히 음악을 하는 목적을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재능이 보이지 않으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싹둑 잘라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들의 균형적인 발달과 예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이런 거에 목적을 가진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육아 고민, 교육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